네, 요즘 국내 증시에서 건설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속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고요. 또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까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건설 업종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박세라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일단 정책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8월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 좀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윤곽이 좀 잡히고 있는데 눈에 띄는 정책 변화는 어떤 것이라고 좀 보셨습니까? 일단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과거의 과세 기준이 주택 수에 좀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전체적인 주택 가액으로 그 기준이 변경되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논란도 있고 또 이 해석에 대해서도 그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보유의 기준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거주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일시적으로 이주택 혹은 비실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서 이제 시장이나 아니면 정부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호를 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 혹은 비거주자 그리고 다주택자에게는 세부담을 좀 강화하겠다, 정상화하겠다라는 논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도 고가주택 중심으로는 좀 높아진 보유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자산들은 좀 실질적으로 시장에 매물로서 나오는 흐름들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외에도 혹시 다주택자라던가 아니면은 실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산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높아진 세 부담 여력으로 인해서 좀 시장의 매물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다주택자들한테는 퇴로도 좀 열어둔 상황인데 또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저희가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이러한 세 부담의 효과가 이 다주택자 혹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매물 출회 이런 부분들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거래량이 조금 올라올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과세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아직 정부안이기도 하고요. 국회 입법 과정은 거쳐 나가야 하긴 하지만 이번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다는 점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 정부가 이렇게 안을 바꿔가면서 주택 공급을 좀 마련의 속도를 낼까? 그 부분도 건설주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언제 이제 공급 물량이 나오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언제 착공하고 매출로 잡히느냐도 또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시공하면서 물량이 증가로 이어지는 시점이 된다면 어떤 점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이번에 8.13 공급 대책은 굉장히 저희 건설업계에서는 유의미한 그리고 매우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은 정책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단순히 이제 세대수나 몇만 호를 증가하겠다, 착공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된 요인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르게 착공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는 여러 가지 세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추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연되고 있던 사업자들에게 2027년 안에 착공으로 전환이 된다면 여러 가지 개발 부담금이라던가 세제적인 측면 혹은 사업비 보증비 이런 금융비용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담겨져 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시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이런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효과 때문에 2027년 안에 착공으로 전환되는 사이트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부분은 단순히 공공이 가지고 있는 택지뿐만이 아니라 민간 사업장 전반으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건설업 전반으로의 착공이 전환되는 시기가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사 전체적으로 중견 건설사도 모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희들 착공 전환으로는 2017년도 내 그리고 이 부분이 매출로 전환되는 것은 빠르면 2017년도 하반기 혹은 2028년도에도 실적으로도 저희가 외형 성장에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대책이 계속 나오면서 과거처럼 공급의 목표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27년부터 28년 안에 실제로 착공을 하게 되면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2027년에서 28년 하반기로는 또 매출 인식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건설주에 얼마나 큰 호재가 될런지 또 궁금해지는데 대형 건설사와 중견, 좀 작은 건설사를 좀 비교해서 각각 나눠본다면요.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구분을 해서 각각의 영향에 대한 경로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형 건설사한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일단은 정비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사업이 전환되는지 여부입니다. 근데 이번 대책에서는 정비 사업 조합 설립 동의율도 일부 낮춰줬고요. 또 가장 좀 문제였던 이주비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LTV 산정안에 포함이 되었다가 이번에 이 부분이 상정 방식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게 되면서 이 정비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역시도 같은 묶음으로써 규제를 받다 보니까 좀 제대로 대출이 승인이 되지 않는다던가 사업장에서 이주비 대출을 끌어오는 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정 방식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규제, 대출 부분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대형 정비사업장들을 이미 기수주했던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신규 수주보다는 수주 잔고가 빠르게 매출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 빨라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제 중견 건설사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이 물량 자체 착공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무차별한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이번에 이런 뭐 대형 사업장뿐 아니라 조그마한 정비 사업장들, 예를 들어 소규모 정비 사업장 혹은 뭐 500가구 정도의 사업장에서도 정책적으로 금융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중소건설사 같은 경우에서는 정비 사업 전체를 이끌어 나갈 그런 금융 부담이 굉장히 컸던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PF 보증이라든지 자금 지원 같은 부분들을 신설을 하게 되면서 중견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금융비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부담 없이 오직 뭐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보완하면 되는 수준으로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 덕분에 사업비 조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전체적인 금융비도 줄어든 상황에서 중견건설사 역시도 신용 보강에 대한 부담이 크게 낮아진 상황. 그래서 수주가 더욱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중견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전반적으로 민간의 수주 물량들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견사 입장에서도 유리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급 확대에 따라서 수혜가 가장 클 기업이 궁금해지는데요. 건설주 안에서 이 정책만 놓고 봤을 때 수혜주 탑픽을 좀 꼽아 주신다면 어디일까요? 네, 전통적으로 주택과 관련돼서 가장 민감도가 높은 종목으로 GS건설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주택 부분이 높기 때문에 GS건설이다라는 단순한 논리 외에도요.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서는 매출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다른 건설사들과 달리 뭐 기타 플랜트라든지 기타 사업장들이 없는 상황이고 이제 정비 사업 위주로 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최근에 정비 사업에서 신규 수주를 꽤 많이 일으켰습니다. 여러 가지 작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재대응을 하다가 올해에는 정비 사업에서 신규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수주받은 신규 수주를 언제 매출화할 것이냐, 매출 공백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정책 논리에 따르면은 대형 건설사들에서는 현재 수주 잔고에 잠겨 있는 사업장들이 빠르게 매출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들이 상당히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GS건설의 매출 외형 공백이 어느 정도 그 우려가 완화될 수 있겠다. 실적적인 측면에서 외형 성장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도 수혜가 많다라는 걸 또 GS건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종목으로는 역시나 주택 쪽에 비중이 높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도 같은 수혜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사업 그리고 매출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한테 일단 정책만 두고 보자면은 조금 유의미한 그런 정책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정책 모멘텀, GS건설, 그리고 수익성의 경우에도 현대산업개발 역시나 함께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들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책 얘기까지 좀 나눠봤는데 건설 업종의 추세를 좀 보자면 정책 기대감도 있지만요. 실적도 실제로 많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지난 2분기에 예상 외 서프라이즈 기업들도 많이 확인이 됐었는데 실적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의 특징이랄까, 좀 장점이랄까 했던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대형 건설사들을 중점으로 좀 살펴를 보자면 네. 저희가 어닝 대부분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외형 성장이 크게 주도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마진의 정상화, 수익성이 정상화되었다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대형 건설사들이 지난 한 2년 동안 보수적인 회계 원칙을 적용을 하면서 일부 저수익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충당금을 좀 많이 쌓아두었던 현장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제 그런 현장들에서 저희들이 반대로 환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회성인 이익까지도 영업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좋은 이익을 기록을 했다. 이게 대표적인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삼성물산과 삼성 E&A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한 캐펙스 규모가 굉장히 빠르고 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외형적인 측면에서도 실적에서 그 수혜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또 이익으로도 연결이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외형의 성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건설업 전반적으로 다만 과거의 저수익 현장이 정상화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과거 보수적으로 잡았던 충당금이 확립이 되었다는 점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드문드문 나오고 있지만 지금 제일 먼저 효과가 나온 거는 반도체 그룹사 캐pex 관련된 수혜까지 요 세 가지가 이 2분기 실적에서 가장 두드러진 효과였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원가 정상화가 만든 서프라이즈였고요. 지금 이제 예상외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의 경우에는 확실히 좀 좋은 매출이 확대됐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요, 또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력 인프라 수주 역시나 지금 건설업 전반에 우리 즉시 전반의 주요한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 전력 인프라에서는 국내 건설사들이 얼마나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군이 있다면 함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AI 데이터 센터는 아직까지는 아시겠지만 좀 메가 프로젝트 투자가 공개가 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 구체적인 숫자 그리고 기업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연계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단계로 투자 방향이 나온 게 SK, GS 그리고 네이버 그룹이 각각 투자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 각 그룹이 추진하는 사업에 가장 먼저 그 아래 계열사들이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규모가 대략 8.4기가와트 AI 데이터 센터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뭐 전체적인 기계 장비 모든 걸 다 포함을 하면은 550조 원이나 되는 아주 큰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건설사가 얼마나 수주할 것이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500메가와트, 80메가와트 이런 메가와트 단위의 데이터 센터는 건설해봤지만 기가와트를 통째로 지금 수주를 해서 실행한 바는 없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GS그룹이 2.4기가와트, 그거의 절반이 1.2기가와트가 2017년에 착공만 되더라도 같은 계열사인 GS건설이든지 아니면 JSND 같은 기업들한테는 거의 뭐 10조 가까운 수주 규모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추정치를 나오고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수주 규모들은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하반기에 당장 수주가 가능한 데이터 센터들도 사실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그 AI 데이터 센터와는 별개로 지금 현재 민간에서도 지속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동안 계속 수주했던 건설사들이 계속 파이프라인 상에서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 2건 정도의 데이터 센터 수주를 좀 앞두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삼성 SDI 같은 그런 그룹사, 계열사의 데이터 센터 수주도 현재 좀 하반기에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SK그룹, GS그룹의 관련 계열사들, 뭐 SK에코플랜트, GS건설, JSND도 수혜주로 꼽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데이터 센터는 그룹사 계열사들이 대부분의 다 니즈를 갖추고 있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건설사들 모두가 사실은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업의 단편적인 뭐 테마, 뭐 혹은 중첩적으로 보실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네. 건설업 전체적인 수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와중에 단순히 데이터 센터 건축만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전력과 인프라의 투자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내가 얼마나 많은 파이프라인들 그리고 다양한 밸류체인에서 이 수혜를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느냐 그 농점으로 가자면 결국엔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는 대형사인 현대건설이 가장 적합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뿐 아니라 뭐 SMR, 거기에 가스복합 발전소, 해상풍력 그리고 송전, 뭐 인프라까지 전체적인 모든 전력 인프라 밸류체인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든 수혜를 다 골고루 받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GS건설 역시 현재 앞서 말씀드린 그 단점, 매출의 공백, 이거를 채우기 위한 수주 포인트로서 데이터 센터가 이 GS건설한테는 한 가지의 좀 밸류에이션이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GS건설을 짚어주셨고 이 안에서 수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 부동산, 인프라 시장의 흐름과 전망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